자, 오늘 제목이 그 조선의 그 과학과 정치라고 했는데, 과학과 정치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약간 다른 분야 같은데. 그래서 먼저 조선시대의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에 이런 정치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천문이 곧 인문이다 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천문이 인문일까? 보면은 그 하늘 천자에 이거 무슨 자죠? 우리가 그럴문, 뭐 사람 인자에 그럴문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EBS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공대 교수님께서 막 설명을 하시다가 인문학의 이 인문은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문의 문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거 원래 문의의 문자로 쓰이는 글자인데, 애초에 이 문자는 글이라는 뜻이 아니라 문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가 이후에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문의가 문장, 글이기 때문에 그럴문이라는 의미가 파생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천문이나 인문이라고 했을 때 이 문은 하늘의 문의, 인간의 문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문의가 인간의 문의가 되는지, 그것이 왜 정치적인 원리가 됐는지를 한번 조선시대 정도준이 썼던 글 중에 일부인데요. 1월 성신, 뭐 해와 달과 별이죠. 별은 천문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의 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이 표현할 수 있는 문의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거고요. 산천 초목은 지문이다. 땅이 표현할 수 있는 문의는 나무, 산, 시냇물 이런 거죠. 여기도 이해가 갔어요. 그 외에 시서, 예학은 인문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문의는 바로 이런 시와, 그러니까 문장과 예와 음악 이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은 기로서 움직이고, 기로서 움직여서 하늘의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고, 땅은 형태, 모양으로서 땅의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은 바로 도, 인간은 우리 보통 짐승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서 그런 무늬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중간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그래서 인문이 그 도를 얻으면 시서예학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아서 1월 성신이 순조롭게 행하고 만물이 골고루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천문이 곧 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이에요. 멋있죠?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하늘을 보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천문을 관찰하여 사시, 1년 12달의 변화를 살피고, 인문을 관찰하여 천하의 교화를 펼친다라는 이제 주역의 글도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하늘을 관찰을 했는데,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 그러면 뭐 누구죠? 장영실. 장영실이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은 누구죠? 세종이죠. 장영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세종이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은 발탁해서 과학자로 써야 한다. 그래서 세종이 발탁을 해서 썼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과학적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결국 또 세종에 의해서 장영실은 쫓겨나게 되죠. 그 이후에 장영실의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망 연도는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최근에 막 이 광고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천문이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천문이라고 하고서는 하늘에 묻는다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어요. 뭐 이분들이 이 문자를 그럴문이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하늘에 묻는 거예요.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늘이 응답해 주는 것을 갖고 왕은 정치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조선시대에 이제 정치를 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늘을 살피는 거였고, 하늘을 살피는 일이, 학문이 바로 천문학이었잖아요. 조선시대 천문학의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떤 상징, 그러면 아마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죠? 이거 거꾸로 읽어야 되는데, 예, 별자리표예요. 그래서 천상, 열차, 분야지, 도라고 해서, 천상이라고 하는 하늘의 모양, 하늘의 모양을 열차, 순서대로, 여기 보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쭉 순서대로. 네, 분야라는 건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 것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중요한 그림이라고 해서인데, 여기 보면 글도 되게 많아요. 글도 막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조선이라는 왕조가 새로 생겼는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이 그 고구려 시대에 천문도 복사한 거를 탁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으니 쓰세요
라고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고구려가 수도가 어디였죠? 평양.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한양보다 위도가 조금 높고, 그 다음에 고구려는 언제적이죠? 조선에 비하면? 한참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라는 게 이렇게 그 세차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축이 조금씩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옛날 고구려 시대 평양을 기준으로 삼은 별자리 요 지도가 별자리 그림이 조선시대 한양의 요거하고 약간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원본인 고구려 별자리를 가지고 조선시대에 다시 이제 연구를 해갖고 오차를 다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듦으로써 조선은 진정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문학을 제대로 알아야 하늘이 주는 의미를 받고 그것을 갖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좀 흐려서 많이 확대가 돼서 흐려서 그런데 여기 하늘의 별자리 요 가운데에 보면은 여기 바깥에는 28개의 별자리가 들어있어요. 왜 28개냐 하면은 동서남북에 7개씩의 별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 드라마 태왕사신기 아시죠? 네, 동쪽을 지키는 청룡, 서쪽을 지키는 백호, 남쪽을 지키는 주작, 북쪽을 지키는 현무 이렇게 있고, 그렇게 해서 별자리 4개가 7개씩 해서 28개가 이루어지고,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백성을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혼자 정치할 수 없죠. 왕은 어떻게 정치해야죠? 훌륭한 신하들과 함께 늘 의논을 해서 좋은 정책을 발표를 해서 하늘나라의 이런 정책을 열심히 회의하고 있는, 지금으로 치면 정부종합청사 같은 그런 별자리가 또 있어요. 그걸 이제 태미원이라고 하고, 임금이 하늘나라 왕의 별자리는 자미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우리 오늘 제목,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도 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의 삶은, 백성들은 농사 짓는 백성도 있고, 뭐 고기 잡는 백성도 있고, 나물 뜯는 백성도 있고, 호랑이 잡는 백성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습을 한 번에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되냐? 시장에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백성들이 시장에 모여서 물물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보면 임금의 별자리, 뭐 그런 신하들의 별자리, 그 다음에 백성들 하늘에 그 시장에 있는 그런 별자리 이런 게 있어서, 이 안에 보면은 뭐 하늘나라 임금님이 누구죠? 네, 옥황상제. 옥황상제가 하늘나라 임금이고, 옥황상제 옆에 왕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후궁도 있어요. 후궁도 있고,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왕들도 후궁을 둔 거예요. 뭐 그러고 아들도 있고, 왕자도 있고, 공주도 있고, 또 뭐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내시도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천시원 같은 데는 백성들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은 뭐 그런 도량형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쌀 대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렇게 사기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온갖 종류의 직업과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있어서, 옛날에는 하늘을 쭉 관찰을 하다가, 아, 하늘 별자리에서 우리 세자의 별자리에 혜성이 침범을 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세자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백성들 그 천시원의 별자리에서 그 뭐 사기친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 별이 유독 반짝인다. 그럼 뭐야? 백성들이 이런 상거래가 문란해지고 뭔가 나쁜 일이 날 징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심히 관측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서, 옛날에는 하늘에 있는 별이 그대로 땅에 비춰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은 분야라는 말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별자리도 이렇게 나눠서 놓지만 지상에 있는 땅도 이 별자리에 나눠서, 하늘의 이쪽 별자리에 있는 해당하는 땅은 여기 중국의 어디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쪽 우리나라도 28수의 별자리 별로 지역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기수라던가 미수는 저쪽 함경도 뭐 평안도 뭐 이쪽 지역에 해당되고, 그래서 기수랑 미수가 조선을 상징하는데 그쪽에 뭐 화성이 침입을 했다고, 화성은 또
병난, 전란을 상징하는 거야. 아, 그러면 저쪽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 있구나. 대비하자. 뭐, 우리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뭐, 이런 미신을 갖고 무슨 정치를 했대. 그러겠지만, 제가 항상 그 조선시대 정치, 과학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시작은 미신이었으나 그 끝은 과학이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기 위한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고,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 천문학, 자, 이것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환하게 비치는 달이죠. 달과 태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쉽죠? 네, 왕을 상징하죠. 달은요? 네. 뭐 그냥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천성열차 분야지도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태양은 별 중에서 가장 으뜸, 가장 힘이 센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달은 그 태양을 보좌하는 뭐 왕비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또 원래 이거 많이 보셨죠? 이 그림. 낮에는 해가 있잖아요. 해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열심히 따뜻하게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존재예요. 근데 밤에 해가 딱 지고 나면, 그럼 밤에는 무법천지인가요? 왕도 없고 아무도. 그래서 밤에는 또 요 달이 나타나서 열심히, 비록 미약하지만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의 왕은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백성들을 보살펴주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요 앞에 이제 보통 궁궐 뒤에 가면 왕이 앉는 뒤에 있죠. 제가 여기 앞에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더 해드릴게. 원래 이게 고구려의 별자리인데 이게 돌에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구려가 망했잖아요. 망하고 떠나면서 이 별자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기밀 정보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나라가 망해서 도망은 가지만 그냥 기밀 정보를 적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갈 수는 없어서 이거를 대동강에 던져요. 그래서 대동강 물이 마르면 이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통일되면 양수기를 동원해서 대동강 물 한번 다 퍼서 이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건 없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탁본해놓은 그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바쳤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아주 오래된 건데, 요것도 보면은 아까 우리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거라면,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대충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여기 여러분이 보면 흐리지만 얘 누구예요? 호랭이 백호예요. 여기 얘 누구예요? 청룡. 예. 그다음에 여기 현무, 여기 주작. 흐리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보면은 7개씩의 별들이 해당되는 별자리가 딱 있고, 가운데 보면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12개의 동물이 있고, 여기 또 보니까 뭐 태극 모양이 또 막 있고 그러네. 태극의 요것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당시에 이런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원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아주 먼 옛날에도 이런 식의 것을 만들었다가 좀 더 정교하게 많이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식,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요거는 월식이라는, 일식 때는 해가 딱 완전히 가려지는데요. 월식 때는 가려지진 않고 붉은 달이 떠요. 지구 그림자가 비쳐갖고 반사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해와 달은 어쨌거나 왕을 상징하는 건데, 해와 달이 누군가에 파먹혔어요. 가려졌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나라 망할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왕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야. 왕이 정치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딱 인식이 일어났어. 너 때문이야. 하늘이 너를 없애라는 징조야. 바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식과 월식은 자연 현상이잖아요. 어느 때라도 나타나는 일이어서 왕들은 고민했어요. 언제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일식이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나한테 알려줬어요. 자, 내가 이건 지금 이제 일식 월식이 일어나는데, 이거 일식이네요.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구식례라고 해서 이렇게 일종의 어떤 예를 취해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쭉 사라지고 나면 거 보세요. 그러면 이 왕은 정확하게 일식과 월식이라는 시간을 아는 거예요. 이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구식례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자주 이제 있었고, 이제 다 상복을 입고 이렇게 서가지고 행사를 해. 막 북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천변 중에 큰 것인데 보름의 월식이라고 또 일식을 하니 이는 매우 극심한 병고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자연적으로 이걸 알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병고예요. 이때 윤원영과 이양의 무리가 모두 외척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방자하여 각기 분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헐뜯며 모함을 하는 조짐이 현저하였으니 임금을 침범하는 형상이었다. 어찌 천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늘에서 왜 일식과 월식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딱 보니까 인간 세상에 이것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것들을 처단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빙자로 해서 이렇게 처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요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상한 그림 많죠? 외계의 문자 같죠? 바로 혜성이에요. 네. 또 조선시대 일식월식은 정확하게 날짜 계산해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혜성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혜성이 정주기 혜성이라고 우리 헨리처럼 76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애들은 알겠는데 비주기 혜성이라고 지 맘대로 왔다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정치 잘하고 있는데 상대당이 나를 갖다 계속 흠집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이 나타나. 그럼 나는 잘못한 거 없이 또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특히 혜성 나타나는 거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조선시대 그 성변 등록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별의 변화를 매일매일 관측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 여기 보면 우리 별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별자리마다 있고 혜성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몇 시 몇 분에 어느 별자리 몇 도 각도의 혜성이 나타났다가 얼마 후에 꼬리의 길이는 얼마고 색깔은 어땠다. 그 다음날 기록을 보면 요 별자리에서 요 별자리로 약 4도 정도 이동을 했다. 크기는 어느 정도고 색깔은 어떻게 변했다. 해서 이게 쭉 데이터가 모아져 있어요. 그래갖고 또 이게 왕조실록에도 이게 따로 기록이 되고요. 성변 등록 또는 천병 등록이라는 기록에도 따로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록을 딱 확인해 맞춰서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갖고 그 영국의 현대 천문학자들이 논문 썼어요. 조선왕조실록과 우리 조선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다양한 혜성의 종류, 혜성이 머리가 2개, 꼬랑지가 3개이네, 이렇게 막 갈라지네, 이렇게 틀어지네. 요 혜성 같은 경우는 나치 문양 같이 생겼지만 얘는 혜성이 정면으로 왔을 경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혜성을 종류별로 다 해놓고 이름도 다 달라요. 이름도 다 달리해놓고 이름마다 어떤 특징을 다 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반역이 일어난다, 이런 걸 다 했는데 이런 거 처음에는 미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인 게 증명이 되는 거야. 뭔가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학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미신이라고 막 치부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임진피병록이에요. 임진왜란 때 병사들을 피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인데 조선시대 조선중기 4대 문정가 중에 첫 번째인 월사라는 분이 이제 썼던 그 글인데 요 시기 요건 임진왜란 일어나서 선조가 궁을 떠나기 전날 밤의 기록인데 이건 실록에도 없어요. 왜냐면 그냥 바빠갖고 기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일기에 나오는 건데 여기 제가 이제 빨간 줄을 쳐놨어요. 여기 유성룡도 나오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외적에 막 침범해 왔는데 우리 선조가 빨리 명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선조 도망간 건 아니에요. 선조 간 거 같고 제일 나쁜 왕이다, 제일 무능하다는데 선조가 궁에 이렇게 앉아갖고 내 목에 칼을 꽂으시오 이러고 선조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전쟁하지도 않고 게임 오버. 그 조선은 지는 거예요. 일본한테 그대로 넘어가는 거서 선조가 왕이 그 자리에 잡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떠나는데 이때 유성룡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은 왜군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나 예상외로 빨라서 우리가 대비할 시간이 없다. 대비할 여력도 없다. 일단은 우선 왕이 올라가야 되는 게 우선이고 왕이 올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으면 또 왕이 중간에 죽으면 또 전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급하게 세자책봉을 해요. 광해군은. 그래서 광해군은 다른 쪽으로 보내고 선조는 의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의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회의를 한참 하는 건데 그중에 보면은 여기 사내가 이사내예요. 당시에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었던 이상해가 말하기를 신이 조금 천문을 아는데 근자에 달을 살펴보니까 초생달의 빛이 굉장히 극심하더라. 자,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에요. 네, 음이 극심한 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음이 극심한데 음이 극심하고 양이 세한 건데 이 형태는 보니까 외적이 침입할 형상이다. 그래서 신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사내가 의주로 가야 됩니다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의견이 안 모아져서 선조가 또 이 사내가 워낙에 천문학을 잘하기도 당시에도 유명했었대요. 그래서 그래 어떡하지? 막 인간들끼리 회의를 하다가 천문학 잘하는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가야 돼요. 그래 가자 오케이. 그리고 선조가 떠난 거예요. 나중에 갔다 와서 이걸로 엄청 욕먹어갖고 선조가 이 사내한테 너 와봐봐봐. 너 삭탈관직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을 할 때 어떤 천문을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삼았었어요. 이거는 뭐 이상한 거 같죠? 이거 뭐 같아요? 여기 막 이상한 거 막 있고 막 산이 막 있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 흰 옷을 입은 거가 조선시대 백성이에요.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고 여기는 지금 하얗죠. 여긴 겨울이에요. 여기는 봄이에요. 이쪽은 아마 여름일 거예요. 저쪽 뒤에는 가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겉에 있는 그림은 그렇고 요 안에 있는 거 이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물을 넣어갖고 얘가서 이렇게 움직여갖고 삐걱삐걱 약간 뭐 같아요? 조선시대 시계였던 자경루 같은데 자경루하고는 또 다르죠. 이거는 이제 흠경각루라고 해서 조선시대 그런 일종의 그러니까 전자동 시계인데 인형 나오는 시계였었어요. 시간이 되면 인형이 딱 나와갖고 몇 시 몇 분 하고 딱 들어가고 이게 알려주는 건데 앞에 그림을 보면 이게 임진왜란때 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설계도는 남아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해도 계속 오차가 나가지고 못 만들고 북한에서도 60년대 과학자들이 했는데 계속 못 만들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거 하는데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다고 이게 지금 나와갖고 제가 사진을 한 건데 여기 보면 위에 해가 가는 길이에요. 해가 가는 길, 달이 가는 길 이거를 다 맞춰놓고 여기 보면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시간이 되면 시간별 우리 옛날 시간은 몇 시간으로 나눠지죠? 자시, 축시, 인시, 묘시에서 12시간으로 나눠져서 자시가 되면 쥐의 옷을 입은 신선이 나와갖고 띵 하고 그러면 자시구나. 그 다음에 묘시가 되면 토끼가 이렇게 나와갖고 띵 하면 묘시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계절까지도 보여줘. 그래서 봄이구나. 지금은 봄이구나. 지금은 여기 위에 보면 금으로 만든 해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아침이 되면 해가 이렇게 떠올라요. 점심이 되면 해 가운데 있다가 저녁이 되면 해가 져요. 이것까지도 다 되는 거. 굉장히 신기하죠. 저 이거 진짜 만들어주면 꼭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일하고 봄이니까 백성들이 일하는구나. 여름에는 뭐 김을 매겠구나. 가을이면 저쪽에 추수를 하겠구나. 겨울이면 눈이 와서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겠구나를 왕이 앉아서 다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게요? 만들 사람 장영실밖에 없어요. 장영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들여와서 이제 만든 건데 장영실이 이제 세종에 대한 어떤 보답의 의미로 임금님 저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선물로 이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해서 이거를 만들어 드렸대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마 장영실인가 하는 사극 있었어요. KBS에서 했었던. 거기에 보면은 명나라 사신이 와갖고 이걸 보고서는 아니 이런 고얀 놈 나쁜 놈 막 욕하고 난리가 나요. 감히 니네가 중국에 우리를 놔두고 니네 마음대로 이런 대단한 시계 중국도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런 시계를 이런 역모를 저지를 나쁜 놈 막 이런 것에서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면 제왕이 정책을 베풀어 모든 사무가 완성되게 한 것을 상고해 보면 반드시 역일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달력 이런 거예요. 날짜를 밝혀서 백성들에게 먼저 일할 때를 가르쳐 주었고 그때 가르쳐 주는 방법은 하늘의 기후를 관찰하는 데 있으므로 이 기형과 기계와 의표가 마련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모든 기구가 다 후원 궁 뒤에 수시로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드디어 천추전 서쪽들 한 칸에 작은 누각을 지었다. 이게 바로 흥경각기라는 이제 기록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흥경각 루를 다른 말로 옥루라고 해요. 이 옥자는 왕을 상징하는 거고, 요 루자는 물시계 루자예요. 그래서 왕의 물시계, 왕 전용 물시계. 그래서 뭐냐면 뭐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 시대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지을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서 농사를 지어야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걸 제대로 못해서 농사지을 시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해서 백성들이 제대로 못 먹고 못 살면 정치를 엉망으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제 만들어 놨던 거고. 그래서 흠경이라는 말이 이렇게 서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세종이 얼마만큼 본인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림에 보면 여기 보면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바로 천문 기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궁 뒤에 왕의 처소 가까운 곳에 두었던 이런 것이에요. 요것도 이제 뭐 자경로 이런 것이고, 요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앙부일기. 앙부일구라고도 하는데 요 구자가요 그 솥단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해시계라는 의미로 쓸 때는 사실은 귀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요 앙부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갖고 왜 만들었냐면 왕은 충분히 시간을 알아요. 왕이 시간을 알고 어디서 시간을 알려줘요? 여기 한박판에 보신각에서 땡땡땡땡 시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고 여기가 지금 그 어디지? 예, 그 앞에 종로 여기 광화문 있는데 거기에요. 광화문 있는 데고 여기 지금 교보 있겠죠? 교보 바로 요거 이제 해정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해정교라는 다리에 이 앙부일기를 올려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종로잖아요. 그 유기전 있고 백성들이 열심히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며 가며 국가가 우리들을 위해 직접 시간을 확인하라고 만들어준 시계를 보는 거예요.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정교에도 올려놨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실제 볼 수 있는 백성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백성들에게 난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 왕만 시간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도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겠어라는 의미로 했었고, 요거 이제 뭐 칠성산 내편 또는 외편 이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용 달력이에요. 그 전에는 달력을 중국에서 만든 달력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중국하고 지금은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없고 농사 짓는 요 때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세종이 안 되겠어.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것도 만들어서 중국한테 엄청 욕먹고 막 이런 나쁜 놈 막 이렇게 막 그랬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것도 역시 정치를 이제 튼튼하게 하는 것인데 그 내면에는 백성들을 이제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들어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그릇 올려놨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이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그 방편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천문학을 열심히 가장 중요한 그런 과학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거 혹시 무슨 책인지 아시겠어요? 한문으로 된 거 보니까 뭐 옛날 책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거중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비슷하죠? 여기도 막 이렇게 뭐 이등변 이거 직각삼각형 막 있고 뭐 난리 났죠? 수학책이에요. 네, 조선시대 수학책이에요. 이 정도 수학은 쉬운 거예요. 뒤로 가면은 이제 뭐 고차 방정식 막 나오고 루트 나오고 적분 미분 다 나오고 원주율 다 나오고 난리 나요. 제가 번역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막 수학 공부하면서 울면서 제가 하게 됐었는데, 조선시대에 원래 우리나라에 수학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삼국시대에도. 왜냐하면 수학이 없으면 인간이 문명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집을 지으려도 수학이 있어야 돼요. 계산해야 되고, 내가 뭐 책상 하나를 만들려도 수학이 있어야 돼요. 다리 길이 똑같이 맞춰야죠. 이거 뭐 대각선 이거 막 재야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원래 삼국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되면서 인문을 중시하고 이런 무를 천시하고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아직은 아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뭐예요? 사농공상 선비 최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두 번째, 그 다음에 기술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상인 제일 낮아요. 그래서 장사치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대해서. 그래갖고서는 막 이렇게 해서 항상 문을 올리다 보니 뭐 수학 같은 이런 게 뭔 필요했어? 아무 필요 없어. 우리는 글만 하면 돼. 하다 보니 수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세종이 조선이 딱 되면서 백성들을 위한 나라. 그다음 아까 천문학 했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고 화성이 뭐 빨갛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수학이 꼭 필요한 거예요.
수학을, 대충의 수학을 갖고 이런 천문적인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수학을 육성하자. 그래서 세종이 산학 수학연구소, 국립수학연구소를 딱 만들어 놓고 수학자들을 막 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종은 너희들 열심히 수학해. 나는 골치 아픈 수학 안 할 거야. 이러지 않고 세종이 나부터 솔선수범해야지. 나 수학하겠어. 그래서 정인지한테 매일 지금으로 치면은 수학 정석 이런 거 있죠. 그거 맨날 풀었어요. 중국의 수학책 풀면서 본인도 수학 공부를 하고 수학을 굉장히 융성해서 이 이후로 우리나라 조선만의 수학책들이 계속 발간이 됐다가 나중에는 또 우리가 조선시대는 양반이잖아요. 어떤 것을 양반이라고 하죠? 두 개의 반이에요. 문반과 무반.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융성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문반 무시하고 문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막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장년실 같은 천민들도 다 올려줬던 것이었고, 그래서 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는데 조선시대 수학이 반드시 천문적인 계산만을 위해 발달한 건 아니고요. 이 수학의 첫 번째 장이 뭐냐 하면은 밭 넓이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 이렇게 네모 반듯하면 계산하기 쉽죠.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하면 되고, 삼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나누기 2 하면 되는데 밭이 뭐 그렇게 똑같이 생겼나요? 어떤 밭은 동그란 밭도 있고, 그럼 이제 원주일이 필요한 거고요. 어떤 밭은 도너스 형태의 밭이 있어요. 자, 이러면 이제 고차원적인 수학이 막 들어가요. 거기다 어떤 밭은 사다리꼴 모양의 밭도 있고, 어떤 밭은 굉장히 기기묘묘한 형태의 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 그래서 밭을 왜 정확하게 계산해요? 사고 팔 때 누구 한 사람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밭이 좀 더 큰 것 같아. 너 세금 좀 더 내. 얘가 아닌데 모양이 틀려서 그렇지 내 밭이 더 그런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세금을 더 내라 그래.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밭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도록 수학의 첫 번째가 밭의 면적 계산하기. 그 다음에 백성들 불러다가 일 시키잖아요. 뭐 성쌓게도 하고 뭐 하게도 하면은 인부들 임금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러면 힘든 일, 뭐 어떤 일, 시간 단위 이것도 계산해 주는 거, 그 방법이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수학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근본은 백성들에게 평등하게, 그 다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계산한 그런 것이었어요. 수학책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과학에 열심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과학에, 특히 세종이 과학에 열심일 수밖에 없었나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맹자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워낙 유명한 말이라, 일정한 생산이 없어도 언제나 선한 본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선비만 가능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만. 그렇지만 일반 백성의 경우에 일정한 생산이 없으면 선한 본심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선한 본심이 없어지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하는 등 못할 짓이 없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을 항상 잘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생산이 있어야 백성들이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위정자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뭐냐? 백성들 잘 먹게 해주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열심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 과학 분야는 이제 법의학 이제 분야인데요. 이제 원래 책은 중국의 이제 법의학서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다른 분야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걸 바꿔서 뭐 신증, 뭐 무언록, 그다음에 이걸 또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뭐 신주, 무언록, 언해 뭐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여기 그림 보면은 사람이 막 이렇게 있고요. 막 글씨가 막 써져 있어요. 시체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이거를 갖고 어떤 원인에 의해 죽었는지,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독살인지 익사인지 뭐 교살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나와 있고, 그림도 있고 옆에 글도 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날에 두 사람이 서로 때리면서 싸우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땅에 엎어져 기절하였고 목격한 증거도 분명하였다. 근데 시체를 보니까 상흔이 없어. 분명히 얘가 때려서 죽였다고 하고 목격자도 있는데 시체를 보니까 맞은 상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검하니 상흔이 없어 검관이 매우 당황했다. 이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검관이 갑자기 좋은 방법이 떠올라서 구덩이를 파괴했다. 구덩이의 깊이는 2척 남짓하고 길이는 시체의 키에 맞추었다. 장작을 넣고 불을 지펴 적당히 데워지며 구덩이 안에 시체를 눕히고 옷으로 덮어두었다. 얼마 후 따뜻해진 시체를 꺼내서 술과 식초를 종이에 뿌려 시체에 붙이니 상처가 분명하게 나타나서 네가 때려서 죽인 거 맞아? 라고 이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몰래 깍 목 졸라 죽여놓고 시체를 갖다가 강물에 빠뜨려 놔요. 그래서 얘가 왜 죽었지? 그럼 어제 밤에 술 먹고 가더니 실족사 했나 보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강물에 빠져 죽기 전에 목을 졸라 죽였는지 칼로 찔러 죽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상처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갖고 산초 알죠? 우리 추어탕 먹을 때 그거를 식초에 담갔다가 상흔에 이렇게 바르면 상처가 없어진대요. 상처가 안 보인대요. 그런 이거는 이제 가해자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 감초 물로 시체에 다시 이렇게 뿌리면 그 상처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아따 너 범인 이런 것들을 이제 잡는 그런 거고, 조선시대에는 이런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했어요. 그래서 2명 이상, 3명 이상의 이렇게 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하는데 2차례 이상 조사를 해야 되고 2차례의 조서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고 반드시 증인 3명 이상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했었던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이런 원리로 어떻게 독을 먹고 죽었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무언록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법의학서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빙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 반은 우리가 한글 반포할 때 그 반이에요. 이렇게 펼치는 거. 그 빙은 얼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얼음을 나눠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저기 제가 옛날 살던 동네 근처에 있었어요. 동빙고, 서빙고 아직도 있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왕실 전용 냉장고가 있었어요. 내빙고라고 해서 이건 창경궁에 있어갖고 왕실에서 쓰는 이제 공주 시집가고 환갑잔치 있고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고요. 서빙고에서는 이제 관청이나 종친, 당상관, 그 다음에 노인과 환자, 죄수들에게 나눠주는 얼음이에요. 그 다음에 동빙고에는 왕실 제사에 사용할 그런 얼음.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조선시대에는 얼음을 만드는데 그걸 채빙이라고 해요. 근데 얼음은 언제, 우리가 지금 냉장고가 없잖아요. 언제 만들어요? 한겨울에. 그래서 주로 가장 추운 날 가서 얼음을 뜨는데 한강물이 12cm 이상 얼어야 그거는 얼음으로 캘 수가 있는 거예요. 얇은 얼음은 금방 녹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를 만들면 그게 한 덩어리가 80kg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그거를 군역처럼 나가서 의무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생각해보여. 아주 추운 날. 오리털 파카도 없는데 무명옷 입고 어구부츠도 없는데 여기 집시 신고 나가갖고 장갑도 없는데 그 얼음을 지고 하다가 발 터지고 동상 걸리고 또 얼음이 무거우니까 거기에 사고 나서 죽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고 해서 나중에는 그러면 네가 얼음 캐는 대신 세금 내. 그럼 그걸 갖고 전문 인력을 모아서 얼음을 캐도록 하겠어. 아니 겨울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뭔 세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얼음 캐러 이제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러 가는 건데 그게 너무 싫어서 백성들이 도망가요. 갖고 정조 이때쯤 되면 부인들이 과부가 된 부인들이 많아요. 남편이 안 죽었는데 과부가 됐어. 얼음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돼갖고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정조가 안 되겠다, 없애자. 갖고 이제 나머지는 없앨 수는 없고 내빙고를 정조 13년에 없애버리고 정약용도 이렇게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는 일을 과연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한강 얼음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생가부가 된 사람들의 그런 노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반빙 제도가 이제 EBS의 지식 채널 이런 거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굉장히 훌륭한 제도다. 왜냐하면 그 귀한 이걸 이제 한여름 음력 6월에 이제 얼음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한여름에 나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노인에게도 주고
환자에게도 나눠주고 심지어 죄수에게까지 얼음을 나눠주니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이런 정치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우리 임금이 너무 훌륭해라고 여름에 하는데 그 뒷면에는 겨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그냥 찬양만 할 그런 제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눠준 게 또 어디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과학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선시대에 무슨 과학이 있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문학, 수학, 아까 법의학 같은 화학,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물리학이죠. 뭐 대류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중심인 사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까? 우리 나왔던 훌륭한 임금 세종부터 또 다시 조선 후기의 훌륭한 임금 정족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